오늘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그 주식시장이 아주 뜨겁게 불타올라서 또 개인적으로는 존니 대표님도 감회가 좀 맞아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주식 가지고 돈 벌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또 돈을 번 분들이 주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주식으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특히 제가 반가운 거는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시작했다는 게 반갑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소확행, 욜로.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미리 단정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어쨌든 갑자기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가 확 닥치면서 뭐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맞아요. 예, 또 분위기가 급전되면서 사실 실물 경기는 작년보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아주 막 활활 불타오르고 있고요. 이해가 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 2021년도가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을 기대하다 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반드시 경제하고 일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자율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제일 민감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주가 시장이 나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더 빠진 경우도 있고, 경제는 좋은데. 그래서 주식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극도로 비관적일 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또 극도로 막 사람들이 희망적일 때 오히려 주시장은 생각보다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2021년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죠. 네. 사실 지금 돌이켜 놓고 보니까 3월 달에는 정말 코로나 확진세가 너무 무서워서 또 비관론이 많이 나왔고, 또 사실 11월 달도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정. 맞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 맞아요. 확산세가 겨울이 되면 팬데믹으로 또 올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좀 겨울장은 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또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fully invest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항상 투자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회사가 돈을 벌까, 거기에 고민해야지 시장을 예측해서 현금을 좀 비중을 늘렸다가 또 현금 비중을 줄였다가 자기 시장을 예측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을 버는 기업.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사 모아가야 하는 어떤 기업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내가 이 기업을 너무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업하고 싶은 회사.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돈을 잘 벌 것 같은 회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경쟁자가 나오기 쉽지 않은 회사. 마켓 쉐어를 다 많이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술력이 우수하다든가, 아니 경영진이 아주 똑똑하다든가, 그런 걸 판단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니면, 브랜드네임,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브랜드네임이 굉장히 스트롱하거든요. 네. 그런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고, 중간중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저렇게 항상 얘기하죠.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오거든요. 네.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 했어요. 근데, 벌써 20% 수익률입니다. 그런 얘기 할 때,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어느 회사 주식을
10주를 샀더니 회사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20% 이미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거는, 저는 그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경제 독립을 위해서, 아니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근데, 단기간에 20% 버는 거를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삼으면 나중엔, 그 실패할 확률이 크죠. 네. 그렇죠. 오늘 조니 대표님 오시니까 제가 오랜만에 과거에 그 우리 처음에 나오셨을 때 네네. 펀드 들어야 된다 막 그러셔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디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그때 이제 세 개 펀드 이렇게 나눠서 들었는데 그 글로벌 헬스케어는 한 29%, 그다음에 다른 펀드는 한 32, 3% 정도 예, 이렇게 수익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중간에는 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사실 좀 마이너스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봤었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30% 올라가고 20%또 마이너스 되고 그걸 반복할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밥 먹듯이 투자하는 걸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가 되면 실망을 하고 그 환매를 하든 아니면 그렇죠. 진짜 직접 투자로 돌아서든 그러는데 사실 그 마이너스일 때 더 돈을 집어넣는 그렇죠. 거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어차피 내가 10년 후에 그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막 투자하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딱 스탑을 해요. 그다음에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맞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뭐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사자. 아니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팔아놓자. 이제 그런 방법을 소위 얘기해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켓 타이밍이에요. 네. 사실 이상하게 사람들 심리가 안 좋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 사실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같이 안 들어가고 싶고 괜찮다, 막 돈 벌린다 이런 소문 들으면 그렇죠. 끝물을 자꾸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이 막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땐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나온 방송 출연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다들 어렵다, 힘들 것이다 하니까 시장이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도는 정말 다들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는 자체가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의 경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나 6개월 동안에 큰 돈 벌 거야. 그럼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내가 5년, 10년 있다가 내가 그 돈 가지고 노후 준비를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때 짧은 기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하고는 나하고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네. 지금 오늘 존리 대표님 나오신다 그러고 이제 구독자들한테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 지금 질문을 드리면은 2021년도에는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 어디가 더 전망이 밝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하느님만 아는 얘기고요. 한국 주식이 좋으냐, 미국 주식이 좋으냐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한국에 있냐, 미국에 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결정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안 좋을 거고 한국 주식이 좋다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못 믿겠고 미국에만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라고 그러면은 뭐 도박, 그렇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달라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오더라도 옛날처럼 사람들이
또 투매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그런 문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2021년이 아니고 2030년, 2040년 꾸준하게 주식시장에 호황이 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주식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고 네. 또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옛날에 미국의 1980년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주식 투자하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기업 방문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미국에요. 아, 80년대에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지금 한국처럼 막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게 굉장히 많았고 또 증권회사의 모랄이 굉장히 나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980년대에 주식 사잖아요. 네. 만약에 메릴 린치가 주식 사주세요 그러면 수수료 얼마 붙였는지 아세요? 막 3%, 4% 붙였어요. 아, 브로커 해주고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러시아에서 이민 오거나 남미에서 이민 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치과 의사였다. 네. 의사였다. 다 때려치는 거예요. 브로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주식을 권하면서 3%씩 되고 4%씩 뛰었었어요. 아, 아주 짭짤한 영업 그랬죠. 수단이었네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루머에 사고 좀 어떻게 보면 범법자도 많았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아, 80년대까지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상호의 기회가 나오고 기간 투자가 비중이 높아지고 하면서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펀더멘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됐고 또 기업 지배 구조가 좋아지고 하면서 주식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됐고 또 노후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 부자가 됐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경험한 거죠. 근데 한국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비슷한 상황이 왔다. 그래서 정말로 2021년이 아니라 2030, 2040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다우가 올라갔듯이. 네. 그런 시장을 우리가 기대에 꿈을 꿔보는 거죠,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지. 2021년 올라가고 또 2022년 또 떨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죠.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하고 이제 월급쟁이들이 월급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일반 사람들 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이런 돈이 굉장히 건강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교육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뭐 많이 그 법적인 뭐라 그러죠?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니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자기 재산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부동산이 하락이 왔을 경우에는 무방비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빨리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금융자산을 계속 늘려서 부동산 비중이 점점 낮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 정부에서도 뭔가 이런 그 급여자들, 샐러리맨들이나 하여튼 뭐 그 일반 가정들에서 그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뭔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미국처럼 금융이 발달한 나라도요.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 2천만 명이 잡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그 생계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데 부자들은
한 약 300조 정도의 재산이 늘었어요. 빈부격차가 점점.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300조가 어디서 생겼느냐? 주식 가격의 상승 때문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한국도 주식 시장이 계속 좋아져야 되고요. 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좀 줄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안착이 되려면 그런 세심한 그 뭐라 그럴까요? 플랜이 필요하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의 그 거래 비중이 60, 70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로 예. 들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개인의 비중이 뭐 7, 80 뭐 이렇게 된다 그렇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이 단타 위주로 좀 불안정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은 이유는 퇴직연금 시장이 워낙 커요. 아, 그래서 퇴직연금이 주식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퇴직연금이 계속 은행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꼬를 터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게 많아요. 그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이 투자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퇴직연금까지 들어와서 국민연금까지 들어와서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팔 때 그걸 누가 사냐. 결국은 그때 국민들의 노후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얘기죠. 그럼 미국에 1980년대 돌아가야죠. 다우가 얼마였죠? 1000 조금 넘었어요. 지금 25,000이죠. 왜 새로운 기업이 나온다는 거를 가정을 안 하죠? 또 왜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를 가정을 안 하죠? 왜 한국 경제는 지금 그대로 20년 후까지 머물러 있다는 그 사고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지극히 잘못된 시각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하는 거를 꺼려하는 이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자본 시장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지게 돼요. 단순히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커지면요,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돈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회사들은 지금 그 새로운 기업이 또 IPO가 못 나오는 거예요. 받아줄 데가 없는 거잖아.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젊은 다음 세대가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했을 때 IPO도 할 수 있을 때 중국 같은 거 보세요. 중국은 끊임없이 IPO가 생기잖아요. 유일하게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는 데가 일본과 한국이에요.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국민연금에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돈 들 때 받아줄 데가 없느냐.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 공부는 못할 거니까 평생 가난할 거야. 그러니까 난 투자 안 해. 나 옆집에 투자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시총이 높아지고 이 시장이 커지면 그거에 맞게끔 또 외국인도 그렇게 있고 외국인도 하게 되고 또 그 새로운 기업이 나오죠. 근데 그게 돈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기업도 안 나오게 되고 왜 우리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할까요? 왜 3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까요? 거기에 이제 많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죠. 기업 지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게 선진 금융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지금 그 금융 허브라는 데가 결국 뭐죠? 베이징이 있고, 샹하이 있고, 제가 도쿄는 이미 끝났고, 도쿄는 불가능하고요. 홍콩, 싱가포르 다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 인더스트리 베이스가 굉장히 많죠. 없는 게 없잖아요. 제조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많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자금이 더해져야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선순환인데 그런 소극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은 안 돼. 미국만 투자할 거야.
그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하여튼 그 관계에 되신 분들은 한번 이런 의견도 잘 좀 깊이 새기셔서 과연 한국의 미래에 우리의 그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물론이죠. 예, 어떤 결과를 예, 가져올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금운용단 있잖아요. 그분이 결정하는 게 CIO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비중을 거기서 결정한다고 각계에서 모은 그렇죠. 사람이. 제가 볼 땐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전문가가 결정해야죠. CIO가 결정해야죠. 아, CIO가 전문가인데 CIO가 결정하게 해야 되죠. 근데 CIO가 만약에 그 잘못하면은 그 경질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CIO가 전적으로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죠.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까? 하긴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CIO는 임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잘하면 계속 할 수 있고. 그럼요.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은 2년, 3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연임하기가 말이 문화상 안 안 되는 되고. 거죠. 그다음에 연임하고 나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딴 데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제도적인 그 보완이 필요한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투자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고 하는데 그 제도적인 보완이 너무 필요하죠, 한국은.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투자와 관련해서 하긴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금융계 인사들이 스타 매니저가 떠오를 수 없는 게 펀드 매니저가 연봉이 적지는 않으나 아주 높지도 않던가 실력이 있고 그러면 나가서 혼자서 하지 뭐 이렇게 대우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준다.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그런 그리고 얘기도 이제 평가할 때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평가할 때 이 펀드 매니저를 평가할 때 3-year moving average라고 그래요. 그래서 3년을 무조건 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또 그 전 3년, 적어도 3년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단기간의 수익률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하는데 한국은 굉장히 짧게 그거를 잘라요. 그 6개월만 보고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냐 그러니까 자꾸 또 단타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을 보게 되고 시장의 변동성에 막 흔들리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제도적 보완이 좀 확실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정치 지도자 중에 누가 금융을 확실히 아는 분이 이걸 딱 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국민연금은 굉장히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들은 독립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예를 들어 대학 기금이라든가 그런 많은 기금들이 있잖아요. 다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기금 같은 경우는 다 헤지펀드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데 들어가고 그래서 수익률도 높고 또 똑똑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다양한 투자처가 생기게 되고 다양한 회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직된 그런 구조에서는 새로운 회사가 나오기도 힘들고 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한국에서는 그 당사자에게 권한이 이렇게 있으면 책임 소재가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하도 시달리니까 책임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냥 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못 살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결국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네, 독립성.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